알부민도 이젠 마시는 시대. 20대의 활력을 90대까지 지켜라. 남지영 원창의 알부민 2090. 알부민 복합물 무려 25,500mg 제가 직접 원편에 배합했습니다. 매일 지치고 힘드십니까? 피곤에 쩔어 지내십니까? 그럴 땐 단연코 단 하나, 바로 알부민. 남지원 원장이 직접 배합한 알부민 구원량 12,000mg도 아닌 16,000mg도 아닌 용량 폭탄 실현 무려 25,500mg 가득. 엄선된 알부민은 물론 특허 조성물질 2종까지 제가 심혈을 기울여 직접 배합했습니다. 기존보다 용량도 50% 이상 확 늘린 고용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TV 매일 오후 2시 여러분을 찾아오는 장예찬의 정치펀치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불법적 체포영장이 강제 집행되었고요. 이틀째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제로 체포당하신 이후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하루를 보내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5시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신청한 체포영장 적부심, 그러니까 이번 공수처에서 집행한 체포영장이 과연 적격한 것인가를 서울중앙지법에 물어보는 절차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법적으로 다뤄야 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법무법인 자유의 최주우 변호사님 모시고 윤석열 대통령 수사, 체포영장, 그리고 구속영장까지 과연 어떤 법적 쟁점들이 있는지, 이러한 불법사항들을 우리가 조목조목 알아야 주위에 여론전을 할 때 지지 않고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주우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주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님이 그때 출마하셨을 때 이제 윤석열 국민캠프 법률팀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 캠프의 그 네거티브 대응단에서 일을 했다가 인수위를 거쳐서 그다음에 그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퇴사한 후에는 충북 제천단양에서 그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했었으나 아쉽게도 최종 경선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김건희 여사님 명품백 사건을 변호해서 저는 명품백 사건 변호사로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법무법인 자유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최주우 변호사님은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대통령실 법무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도 하셨고요. 많은 사람들이 참 난색을 표했던 김건희 여사의 그 명품 파우치 사건, 그렇죠. 그 사건을 변호해서 검찰에 여러 절차가 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무혐의를 이끌어내고, 또 최재형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 그리고 이 최재형의 카톡이나 이런 것들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이 불리한 여론을 뒤집는 데 앞장섰던 그런 분이다. 참 우리 보수 진영을 위해서, 또 국가와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누구도 하기 힘든 어려운 일을 앞장서서 해낸 그런 법조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 최주우 변호사님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님 이 불법 체포 관련된 이야기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은 많은 사람들이 정치권에서 이 공수처의 수사나 체포영장이다, 불법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정치적 주장이 아니라 법조인으로 봤을 때도 이게 명확하게 불법이라고 하는 근거가 좀 어떤 게 있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이제 자세한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는, 이제 첫 번째는 공수처가 과연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근데 근데 그 관련 규정과 그다음에 그걸 갖다 해석해 봤을 때는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는 게 거의 대부분 법조인들의 공통된 생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수처가 지금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공수처에서 그 체포영장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다가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려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에다가 체포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관할법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만 하나하나 근거까지 저희가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그 공수처가 그 수사만 할 수 있는 범죄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부가 아니라 중앙. 네, 중앙이기 때문에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무효인 영장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같은 경우에는 그 형사소송법 110조에 의해서 그 책임자의 그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책임자라는 거는 뭐 대통령 경호처나 그 경호처장이나 이제 경호처장이 지금은 이제 사의를 했으니까 네. 경호처장 직무 대행 네. 이 승낙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승낙을 받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 체포영장 집행행위 자체도 위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일단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 두 번째로는 그 체포영장이 관할 위반이다. 세 번째로는 그 승낙 그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승낙을 받지 않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도 집행 자체가 위법하다. 이런 주장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 5시에 우리 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는 중앙지법에 체포영장 이 적부심 네. 심사를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오후 5시에 중앙지법에서 이걸 들여다본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체포영장 적격심사 같은 경우는 오후 5시부터 중앙지법이 시작을 하면 네. 보통은 몇 시간 정도 후에 결론이 나게 되나요? 그걸 갖다가 그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왜냐면 일단 저희가 보통 이제 체포 구속 적부 심사라고 하는데 체포 적부심을 청구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잘 없어요. 네. 왜냐면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위법한 행위를 할 거가 요즘 같은 세대에 이렇게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 적부심 같은 경우에는 하는 경우가 있지만 체포 적부심 하는 경우는 정말 우리나라 건국 이래도 한 5손가락 안에 꼽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체포 적부심을 했을 때 결과가 언제 나올 거냐라고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워요. 그거는 뭐 사안이 축적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밤을 넘길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밤을 넘길 수도 있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제 예상입니다. 제 예상은 5시에 한다고 하면 내일 새벽쯤에 결과 나올 거예요. 내일 새벽쯤에. 네, 왜냐하면 이게 불법 체포 같은 경우에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게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체포 구속돼 있는 사람의 진짜 인권이 중대하게 침해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심리하고 뭐 자료 검토하고 하면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쯤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쟁점이 서울중앙지법이냐 이 서부지법이냐가 사실 정치권에서도 많은 쟁점이 됐었고 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심사를 해서 인용이 되면 우리가 그 절차에 따르겠다라고 했는데 네. 공수처는 계속해서 편향적인 서부지법을 고집했었잖아요. 네. 그럼 이번 체포영장 심사 같은 경우는 중앙지법에서 한단 말이죠. 네. 근데 제가 좀 걱정되는 건 이 같은 법원이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 판사들끼리의 어떤 끈끈함이라 해야 되나요? 동지의식이라 해야 되나? 이 자존심 이런 게 굉장히 세다고 들었는데 서부지법이 불법이긴 하지만 발부해준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이 야 너네 틀렸어라고 거부하는 게 그 법원 내부의 정서상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데 그거는 큰 영향을 안 끼칠까요? 저는 뭐 조금 영향이 아예 없다고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 이게 좀 명백하게 불법이다라고 하면 서울중앙에서도 당연히 이거는 구속이 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권리를 되찾고 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체포 적부심을 인용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리 최지우 변호사님께서 법조인으로 예상하시기에 네. 이 체포영장 적부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이의 신청이 인용돼서 네. 이 체포가 취소되는 네. 그런 판단이 내려질 확률이 현재로서 높아 보인다는 말씀이죠. 저는 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제가 법리 검토를 했을 때 뭐 네. 제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의 변호인단도 아니고 뭐 제가 지금 이 사건에 크게 관여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저도 나름대로 이제 관심이 있고 뭐 조금이라도 저도 뭐 도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법리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법리 검토를 해본 결과로는 공수처의 체포영장은 저는 위법하다라는 결론에 따랐고
그리고 그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무효다. 뭐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상당하게 인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인용이 체포가 풀리는 거고 네. 기각이 이제 신청한 것이 기각되는 것이기 네, 때문에 네, 그럼 네. 계속 체포가 유지되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이제 질문을 해볼게요. 이 체포영장이 인용이 되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상황에서 좀 풀려난다고 하면 네. 다시 관저로 복귀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공수처에서 추가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동력이 상당히 그럼 약해지는 거겠네요. 그렇죠. 특히 이제 뭐 만약에 제가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뭐 네. 공수처에는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 권한이 수사가 없다. 만약 그렇게 판단이 내리면은 뭐 수사할 방법이 없죠. 공수처는 뭐 그런 판단이 있다면 수사할 방법이 없는 거고, 그다음에 체포 수사 자체가 지금 위법하다고 한다면 그 위법한 수사를 자행한 공수처에서 지금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그 굉장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게 체포 적부심에서 만약에 뭐 인용이 돼서 뭐 바로 석방이 되신다면 뭐 공수처에서 이걸 수사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만약에 제가 말씀하신 대로 이 영장 자체가 굉장히 불법적이고 위법하다고 한다면 이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하고 집행한 사람들한테도 범죄가 성립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사실 위법함을 알면서도 서울서부지방법원에다 청구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면 직권남용죄. 공수처의 직권남용죄가 네,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니까 불법 체포 감금죄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또 위법한 영장을 집행하면서 그 경호처의 경호 업무를 방해했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엄청 많죠. 뭐 몇천 명이 들어가고 방해를 했기 때문에 특수공무방해 공무집행 방해죄가 있어요.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게 오히려 공수처와 경찰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적법한 영장이면 경호처가 특수공무집행 방해죄고, 위법한 영장이면은 공수처랑 경찰이 특수공무집행 방해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위법한 영장이라고 한다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이라는 데인이 성립할 수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군사보호구역이거든요, 관저는. 그래서 승낙을 받지 않고 허가를 득하지 않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들어갔기 때문에 물론 이제 불법성을 인식했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불법성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하고 집행을 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걸 뭐 수사하는 거는 거의 제가 봤을 땐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조인의 상식과 양심으로 보면 서울중앙지법이 이번 체포영장 적부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서 인용을 하는 게 상당한 가능성이 높은 일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쟁점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아예 공수처의 수사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서 이 체포가 불법이라고 하는 경우가 사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베스트, 최선일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 2차 체포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 예외라는 조항이 없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경호처장 직무대행이 여기는 군사보안시설이라 안 된다라고 하면 못 들어가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걸 어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네. 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해도 그럼 수사권은 공수처에 남아있지만 이 체포 자체는 취소가 되는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뭐 저희가 뭐 좀 이따가 뭐 상세하게 물어보시면 그 각 쟁점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공무상 그러니까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그 허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출입을 갖다 승낙의 판단 주체는 그 책임자예요. 법원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자가 여기는 안 돼라고 한다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승낙을 받지 않고 들어갔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죄가 성립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위법하고 공수처는 수사를 갖다 재개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근데 저는 이번에 이건 좀 정치적으로 법적인 질문도 포함이지만 좀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게요. 1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요. 그 영장에 형소법 110조, 111조 예외다라는 문항이 들어있었어요. 그 문항을 넣는 것 자체가 사실은 위법이다라는 논란이 많이 있었지만 어쨌거나 영장 자체에 그 문장이 있으니까 공수처와 경찰이 봐라 이거 형소법 110조 적용 안 된다라고 어거지라도 부릴 수 있구나라는 거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이해한다고 치고 근데 2차 영장은 새로운 거잖아요. 이 서부지법의 신한미 판사가 발부한 2차 영장에는
형소법 110조, 111조 예외라는 조항이 아예 없었어요. 그러면 경호처장 직무대행이 이거 형사소송법 110조에 의거해서 내가 영장 집행을 불허한다라고 말하면 일선의 일선의 공수처나 경찰들이 못 들어가야 되는 게 법치주의에서 맞는 거 아니에요? 마치 그게 법의 집행이죠. 근데 그거를 그냥 모르겠고 우리는 들어간다고 힘으로 이건 그냥 예를 들면 몇천 명의 머릿수로 이걸 밀어붙인 거잖아요. 그것도 현직 대통령 관저를 대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심각한 수준의 폭동이나 내란에 가까운 행위가 아닌 건가? 저는 거기서 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국민이 주목을 하고 있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저희가 뭐 누구 편을 들고가 아니라 일단 수사기관에서는 일체의 논란을 만들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왜냐면 이런 사건에서 논란을 만들고 불공정하다라는 인식을 주면 이게 결론이 났을 때 누가 어떤 국민이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사실 위법 불법성을 떠나서 이거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크다라고 하면 수사기관에서 하면 안 됩니다. 이건 그래야지만 이게 국민들이 납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지금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큼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 갖다 무리하게 집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수사기관이 그리고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이 이렇게 불법적인 폭력 행사를 대통령 관저를 대상으로 자행을 하면 일반 국민들이나 평범한 정치인들, 뭐 국회의원들 또는 저같이 방송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폭력과 불법을 행사할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공포감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들에게 남긴 메시지에서 저는 그 부분이 제일 눈에 들어왔는데, 대통령이 저에게 이런 불법 수사를 자행하는데 국민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게 결국 이 일반 정말 민주당과 이재명에 대해서 비판하고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나 탄핵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을 이런 식으로 힘으로 억눌러서 말도 못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굉장히 무서운 공산주의에서 보는 그 불법적 공포 통치가 지금 스멀스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남기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공포감을 우리 국민들에게서 걷어내기 위해서라도 이 형사소송법 110조 예외 조항이 없는데도 이걸 밀어붙인 공수처와 경찰에 대해서는 그들의 어떤 직권남용이나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 법적으로 처벌하는 전례를 남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어제 국민의힘에서 지금 공수처장하고 그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을 직권남용, 불법 체포 감금, 그다음에 그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다 고발을 했고 그 전에 1차 집행 때도 고발을 했었거든요. 네. 아마 그거랑 병합을 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아마 수사를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요새 보면 검찰이 약간 달라졌다, 변했다라는 기사들이 좀 나오는데요. 네. 오동훈 공수처장이나 뭐 국가수사본부장 등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네. 특히 국수본 같은 경우는 압수수색 하지 말라고 막 난리를 쳤는데 검찰이 그냥 네. 국수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기조를 보면 검찰에서 이 공수처나 경찰의 무리한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강제 수사를 좀 빨리 서두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일단 그때 문상호 씨인가 그 네. 전 정보사령관인가 그분을 뭐 경찰에서 그때 한번 긴급 체포를 했었어요. 네, 그랬었죠. 네, 긴급 체포를 했었는데 그때도 관할 위반으로 너네가 하면 안 된다. 군검찰이나 뭐 군에서 해야 되지 일반인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긴급 체포를 불승인한 적이 있거든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서울중앙지검이나 뭐 법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제 경찰의 그 위법 수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사법적 통제를 가하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인권을 갖다 지키는 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이번에도 검찰에서 좀 확실하게 나서서 좀 위법 수사를 갖다가 좀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그래야지만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권을 갖다가 보호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법치가 회복되고 제대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누가 불법을 저질렀는지 우리 국민들이 모두 명백히 알기 위해서는 네. 공수처와 경찰에 대한 수사도 빠르게 진행되어서 네. 이 오동훈 공수처장이나 국수본부장 그리고 저는 국회에서 막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현행범 체포한다고 거의 협박성 발언을 한 이호영 경찰청 차장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이 되어야만 하겠네요. 그럼 분명하게. 그렇죠. 지금 관련자들에 대한 조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그 국민의힘에서 어제 고발한 것 말고도 뭐 일반적인 시민 단체나 뭐 또 다른 단체 등에서 그 지금 수사 관련자들을 갖다가 대규모로 고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명명백백하게 아마 검찰에서 수사가 이루어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치인으로서 제가 기대하는 바는 무엇이냐?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오늘 체포영장 실질심사나 또 이후에 구속영장 심사에서 당연히 이건 불법 체포다라는 판단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사법적으로도 이걸 내란으로 밀어붙이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게 많은 헌법학자들 의견이잖아요. 근데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만 죄가 없다, 불법 체포다, 풀려나고 다시 관저로 돌아가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불법적인 국가 폭력을 자행한 공수처와 경찰 관계자들이 아까 우리 최지우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특수공무집행 방해, 또 군사보호법 위반, 또 뭐 직권 남용 이런 여러 가지 혐의로 처벌을 받는 게 저는 법치의 완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법조인이 보시기에도 이런 주장이 막 과격하거나 극우적인 주장인 건가요? 아니면 충분히 법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주장인 건가요? 이거? 아니 이거 당연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불법 체포 감금죄 같은 경우에는 뭐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원이나 인신 구속에 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뭐 체포 감금을 했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금죄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더 과중해서 처벌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더 주의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분들은 그러한 국가 권력의 권한을 갖다 위임을 받아서 지금 집행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법적으로도 그런 걸 갖다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우리가 집행함에 있어서 위법의 여지를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국가기관으로서. 근데 그런 행위를 안 하고 지금 현재 뭐 특정 정치 집단하고 결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그렇게 일방적으로 집행을 했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우리나라의 법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뭐 대통령의 이 사건 수사, 뭐 내란죄 수사하는 관련이 없이 이것도 무조건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불법성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했다 하면 관련자들은 처벌을 해야죠. 그게 이제 법치국가의 완성이죠. 그렇죠. 저는 그 부분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가 공수처와 경찰을 처벌해라. 공수처와 이 경찰이 법치를 어긴 부분을 바로 잡자라고 하는 것이 결코 과격하거나 우리 법조의 상식에서 벗어난 주장이 아니라 오히려 법치를 바로 잡는 주장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오후 5시로 예정된 체포영장 실질심사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수사권이라던가 형사소송법 110조 예외조항이 있느냐 없느냐 등등이 쟁점이 될 텐데 이게 어쨌든 천만다행스럽게도 중앙지법으로 배당이 되었어요. 그럼 이게 서부지법으로 다시 옮겨져서 판단될 가능성은 없고 결국 중앙지법에서 결론을 내린다는 거죠, 이건? 네, 그렇습니다. 그 중앙지방법, 그러니까 체포영장도 그렇고 구속영장도 그렇고 체포 구속 적부심도 그렇고 다 관할 지방법원 판사한테 청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공수처의 관할은 제가 봤을 때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고 기소권이 없는 범죄가 있는데 이게 뭐 대통령의 직권 남용이다라고 한다면 수사권은 있고 뭐 기소권 없는 범죄 아니 그러니까 만약 내란죄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게 수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소권 없는 범죄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당연히 관할은 무조건 서울 중앙지방법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당연히 그 법에 맞춰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다 청구한 거는 아주 적법한 청구예요. 그리고 중앙지방법원도 당연히 이거를 갖다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이첩하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무조건 본인이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지금 보도를 보면 이첩하지 않고 뭐 소준섭 판사인가요? 벌써 어느 판사가 담당인지까지도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걸 자신들이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공수처 사건은 중앙지법 관할이다라는 걸 은연중에 드러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럼 그 자체가 이게 이 서부지법의 뭐 주소지를 근거로 해서 관할이라고 생각해서 영장을 청구했다는 공수처의 궤변이 틀린 것임을 중앙지법이 벌써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라고 기대를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그 이제 자세하게 뭐 이렇게 기사에서도 좀 몇 번 설명이 됐어요. 왜냐면 공수처장이 와서
31조, 공수처법 31조를 보면 본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뭐 가날이긴 하지만 예외적으로 뭐 범죄지 뭐 이렇게 주소지를 고려해갖고 다른 법원에다가도 기소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법하게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 조항은요. 공수처가 수사도 할 수 있고 공소제기도 할 수 있는 범죄에 관해서 그런 조항입니다. 네, 네. 근데 그런 범죄의 조항이 아닌 만약에 공수처가 수사만 할 수 있고 기소를 못하는 범죄는 그 공수처법 26조를 보면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하게 돼 있어요. 네. 서류도 보내게 돼 있고. 네.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이 공소 여부를 갖다가 판단을 해갖고 그 공수처에다가 알려줘야 되거든요. 통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뜻이 뭐냐면 만약에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고 공소권이 없는 기소권이 없는 범죄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관할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법원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럼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사에서도 한두 개는 났어요. 되게 똑똑하신 분들이 기사를 쓰셨는데 제가 봤을 땐 왜냐면 다른 데서는 31조 근거로 뭐 할 수 있다. 지금 변호사님들도 유튜브 나와서 뭐 31조 기준으로 할 수 있으니까 위법하지는 않으나 뭐 기소를 서울중앙이 할 건데 서울 서부에 하는 거는 좀 부적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 공수처법 31조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공수처법 31조를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공수처법 31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재판관할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라고 돼 있죠. 명시가 확 돼 있는 거죠. 네,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은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근데 공수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야 우리는 이거 있으니까 이거의 단서에 31조 단서에 따라서 서울 서부에 적법하게 청구했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그거 완전히 잘못된 답변입니다. 오히려 제가 또 하나 읽어드릴게요. 26조를 읽어드릴게요. 자, 26조는 수사처 검사는 제3조 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이게 뭐냐면 제3조 1항 제2호가 공수처가 공소제기까지 하는 범죄예요. 그러니까 그걸 제외한 수사권만 있는 범죄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검사에게 송부한다는 거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관할이라는 거고 검찰정법에 따르면 검찰청하고 법원의 관할은 일치하거든요. 그러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읽어드릴게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체포영장은 제가 관할법원에다가 성립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찾아보셔도 돼요. 200조의 2.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관할 지방법원 판사라고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거는 뭐 재미삼아 제가 이제 엘박스라고 법조인들이 쓰는 이렇게 사이트가 있어요. 네, 네. 거기 뭐 판례도 나오고 막 이런데 거기 엘박스 AI라고 뭐 챗GPT처럼 물어보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네, 네. 관할 것 없는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의 효력을 했더니 체포영장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요즘 챗GPT나 이런 데서 제가 심심해서 했어요.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네, 네. 제가 심심해서 그게 일종의 법조인 챗GPT인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 엘박스라는 데 이제 빅데이터를 모아놓고 판례도 어마무시하게 많고 지방법원 판례도 어마무시하게. 근데 이 챗GPT가 100% 맞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엘박스 AI 같은 경우에도 아직 발전 중에 있는 거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이제 법조인이 판단하는 것처럼 100% 정확하지는 않는데 근데 굉장히 정확성은 있어요. 제가 좀 심심할 때마다 한번 해보거든요. 이런 쟁점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 다음에 제가 법조문이랑 보고서 제가 판단을 하는데 한 70-80%는 맞춰요 얘가. 근데 딱 봤더니 그 챗GPT 그러니까 엘박스 AI라는 게 있는데 걔도 그렇게 말을 해요. 관할 위반의 영장은 무효입니다.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최주희 변호사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정치적으로 이게 무효도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네. 정확하게 법적 조문을 지적하면서 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자체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네. 이 법조인으로서 근거를 지적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느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서부지법으로 시선을 돌릴 게 아니라 네. 오늘 오후 5시 중앙지법의 체포영장 실질심사가 너무나 중요하겠다. 체포영장 적부심 심사가. 네. 왜냐하면 최 변호사님 말씀대로 들으니까 이 중앙지법에서 만약 이 체포영장 관할권 위반 문제가 불법이다라고 판결을 내리면 공수처가 중앙지법의 그 판결을 받은 다음에 서부지법에 자기들은 서부지법이랑 거의 짬짬이를 다 해놨겠죠. 네. 거의 한 식구라고 봐야 되는데 서부지법에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거의 이제 또 불가능해진 상황이 되는 것이고 네. 설령 오늘 중앙지법에서 체포영장 인용해서 그러니까 적부심을 인용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했는데 관저로 보내줬는데 공수처가 만약 그래도 목리를 부리면서 영장을 서부지법에 또 쳤다고 쳐요. 그러면 서부지법에서도 중앙지법의 판단이 그렇게 나왔는데 자신들이 끝까지 오기를 부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고 설령 발부해도 그 구속영장에 대한 적부심을 다시 윤 대통령 측에서 중앙지법에다 신청하게 되면 거기서는 또 같은 논리로 이건 구속이 불가능하다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는 어제 그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뭐 제가 생각해도 너무 쉽게 집행돼서 놀랐는데 집행되고 나서 갑자기 뭐 기사에는 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뭐 체포적부심을 하지 않는데 이거 나서 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왜 안 하지? 왜 안 하지? 이거를? 근데 하셨더라고요. 다행이네요. 네, 그거는. 네. 정말 하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에서 사실 어제 체포영장이 집행된 것보다 오늘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이 정말로 오늘 만약에 체포 적부심에서 이 체포가 왜 불법성이 확인되는 순간 공수처는 뭐 영장을 청구한다? 쉽지 않을 거예요. 사실상 공수처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 닫아야죠. 지금 이 정도면 문을 닫아야 돼요. 네, 제가 봤을 때 이게 불법성이 인정이 된다면 문을 닫아야죠. 뭐 어떤 걸로 하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 한 동력이 없어요. 동력이.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중앙지법 앞에 모여서 네. 이 공정하게 체포영장 적부심 심사를 하라라고 목소리 높여서 외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저도 사실은 좀 지금 우리를 힘 빠지게 하는 뉴스들이 온라인에 많이 유통이 되고 있거든요. 네. 기사도 그렇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봐도. 그런데 최지우 변호사님과 전문적인 법조 지식을 가지고 대담을 해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어저께 네. 막 1000명, 2000명이 한남동 관저로 쳐들어와가지고 대통령에게 강제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고 결국 대통령께서 충돌을 우려해 결단해서 자진 출석하는 형식을 취하고 하는 그날보다 중앙지법이라는 정식적인 관할 법원, 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도 인정하는 관할 법원에서 체포영장에 대한 실질 심사를 하는 게 네. 적부심 심사를 하는 게 법적으로 보면 훨씬 더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이 방송을 하면서 좀 깨닫게 되는 것 같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나서부터 이제 저희도 뭐 이렇게 가끔씩 이게 법률 검토를 하고 봤을 때 이거 좀 약간 불법성이 있는 영장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저지됐을 때 두 번째 청구할지도 몰랐어요. 사실 왜냐면 공수처도 다 법조인들 아닙니까? 네, 네. 법조인들이기 때문에 이게 법리 검토가 그렇게까지 어려운 법리 검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좀 쉽지 않아요. 왜냐면 각 조항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일반인들이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법조인들은 사실은 조금 그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면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수처에서 2차 영장 발부 신청을 청구 자체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서울 서부에서도 발부를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발부를 했고 왜냐하면 뭐 불법성을 인식을 뭐 아주 못했다고 하더라도 언론에서도 다 부적절하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 판사 쇼핑이냐 영장 쇼핑이냐 부적절하다 하면 부적절한 행위는 이런 사건에서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럼 누가 납득을 해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 청구하는 것도 놀랐고 발부하는 것도 놀랐고 저렇게 무리하게 집행하는 것도 놀랐어요. 그러면서 뭐 다 경호처 직원들 뭐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뭐 처벌한다 하면서 지금 뭐 협박을 하고 네, 처장. 그러니까 지금 어제도 저 놀랬던 게 경호처 직원들 다 그냥 비켜줬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만약 진짜 영장이 불법이다라고 밝혀지는 순간은 다 책임지셔야 돼요. 이거. 여기에 대해서. 네. 그럼 이거 엄청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엄청난 범죄가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우리가 그냥 이 법적인
전문적인 지식으로 이걸 들여다보기 이전에는 사실은 구속영장 심사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런데 서부지법에 또 영장을 청구하면 이거 해보나 마나 아니냐라는 그러한 어떤 실망감과 무력감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오늘 최재우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중앙지법에서 제대로 다루는 이 체포영장 적부심이 너무나 많은 걸 가르게 되겠다. 이 적부심에서 만약 체포영장 불법이 드러나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 문 닫아야 될 정도의 법적 책임을 져야 되고 무리하게 경찰 병력을 동원해준 이호영 경찰청 차장과 국수본 관계자들도 역시나 엄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오후 5시 중앙지법이 지금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밖에 없게 되네요. 이 중앙지법에서 체포영장이 무효다라는 판결, 불법이다라는 판결이 나오게 되면 그 즉시 윤석열 대통령님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바로 석방을 해야죠. 바로 그 즉시 그게 새벽이든 언제든 석방이 될 거고요. 근데 다만 지금 이제 언론에서 약간 일부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 체포적 부심이 인용될 가능성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선례가 없어요. 여태까지 체포적 부심 인용된 선례가 제가 알기로는 없고 아까도 말씀드린 체포적 부심을 신청한 경우도 제가 봤을 때 5손가락 안에 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른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수사권, 그러니까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간할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뭐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 책임자 승낙 없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피의자 수색을 위해서 이런 게 쟁점이 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전에 선례도 없고 그래서 판단은 어려우나 제가 법리를 갖다 검토했을 때는 상당한 불법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용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까지의 체포적부심과는 전혀 다른 상황. 네. 그때는 이렇게 관할 법원이 아닌 곳에서 영장이 발부된 전례는 아마 그렇죠. 대한민국 역사상 거의 찾아보기 힘든 일인 거잖아요. 이거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었다고 보는 네, 거잖아요. 없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전에 체포적부심이 뭐 인용된 적이 없다, 뭐 이런 것들 그 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네, 이 사건은 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건은 헌정 역사상 최초 사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저는 이제 단언하는 게 오늘 오후 5시에 열리는 체포적부심 심사가 지금 이 사태 전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중앙지법.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 통틀어서 네. 앞으로 벌어질 일도 오늘 5시에 하는 체포적부심에서 이 사건보다 더 법적 쟁점상 더 중요한 사건은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궁금증이 드는 게 영장심사나 네. 체포적부심도 그냥 한 명의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거죠. 네네.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판받을 때 재판장이 네. 있고 뭐 주심 판사가 있고 네. 3명이 하는 게 아니라 네. 한 사람의 결정인 건데 네. 그럼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느냐 마느냐 네. 지금 우리 최지우 변호사님 말씀대로 과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수사에 있어서도 네. 너무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판결인 건데 네. 이게 중앙지법 전체의 어떤 중지나 법적인 자문을 받아서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중앙지법 소속의 지금 언론에 보도된 소준섭 판사님 한 분이 그냥 자신의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내리게 되는 결과인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 그 판사 하나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네, 원칙적으로. 네, 원칙적으로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근데 이렇게 중대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주변 내 판사나 뭐 이런 분들한테도 여쭤볼 수 있고 의견을 구할 수 있겠죠. 자문을 구하거나. 네, 네.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법적 원칙은 그 판사 한 분이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정치권에 많이들 회자된 이야기로는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이게 기각됐다. 그리고 나서 서부지법에 청구해서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네. 윤상현 의원도 이런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었고요. 네. 근데 오동훈 공수처장이 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처음 신청했다라고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오동훈 공수처장의 입장을 그대로 믿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또 말장난으로 다른 형태의 영장을 중앙에 청구했다가 안 되니까 자기들이 말 몇 마디 바꿔서 서부에 청구해놓고 이게 최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법원행정처에서는 이 중앙지법에서 영장 신청이 있었고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여부가 있는지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니까 말을 못 해주겠다라고 답변을 안 했어요. 네. 근데 제 상식으로 그런 게 없으면 네. 아니, 그런 적 없다라고 말하면 그냥 깔끔하게 끝나는 문제잖아요. 네, 네. 그러면 만에 하나 이런 여러 떠도는 이야기들을 거론했을 때 그리고 법적인 사실관계 등을 앞뒤를 맞춰봤을 때 중앙지법에서는 그래도 체포영장에 대해서 이건 불법이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 우리가 그 희망을 가지는 게 네.
단순히 그냥 지지자분들에게 불가능한 이야기를 전달드리는 건 아니고 네. 충분히 근거가 있는 네. 그러한 주장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렇지. 뭐 제가 뭐 제 나름대로 혼자서 검토한 거지만 뭐 저도 사실 이제 뭐 2010년서부터 변호사 생활을 했고 뭐 2007년에 사법시험 합격했으니까 뭐 법조 경력으로 따지면 한 15년은 됐고 15년이 넘었죠. 한 네. 17년 뭐 이 정도 되는 17년 18년 됐고 뭐 그렇다고 제가 뭐 검토를 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검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네. 다 법조문 다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이 법조문을 봤을 때는 이 법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다수의 법들을 다 비교 검토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법조인들은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정말 면밀히 검토를 한 겁니다. 제 나름대로 면밀히 검토를 했을 때 제가 판단했을 때는 공수처가 그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해 수사권이 없다. 뭐 그러니까 직권남용죄와 그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여야지만 되거든요. 그리고 수사 중 인지한 사건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수사권 문제는 공수처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가 내란죄를 인지한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인지한 범죄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야 돼요. 근데 직권남용죄하고 내란죄하고 관련성이,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 보기에는 범죄의 경중도 너무 차이가 나고, 왜냐면 직권남용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근데 내란죄는 징역이 없어요. 그냥 사용 아니면 무기징역이에요. 그렇죠. 우두머리가 되는 경우에. 네. 근데 이렇게 경중이 이렇게 큰 차이가 큰데 이걸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라 보기도 어렵고, 구성요건도 완전히 틀려요. 구성요건도 직권남용은 직권을 남용해서 권한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거,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가 성립하는 거고, 내란은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한 거거든요. 구성요건도 틀리잖아요. 네, 네.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보호하는 보호법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은 공정한 직무를 공무원들이 공정한 직무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고,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헌법 질서와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이것도 보호법이 틀리죠. 그 다음에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잖아요. 헌법 84조인가 거기 보면 내란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직권남용죄는 불소추 특권의 대상이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 없는 범죄고,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죄잖아요. 근데 성격도 틀려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별건 수사가 금지돼 있어요. 별건 네, 수사는. 네. 그러니까 별건 수사라는 게 뭐냐면, 나는 내란죄를 수사하고 싶은데 일단 직권남용죄로 소환해서 내란죄를 내란죄를 조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약간 그렇잖아요. 사실 이 사람들 직권남용죄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직권남용죄 수사권이 있으니까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거는 사실 거의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공감을 할 겁니다. 이걸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고 한다면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는 범위가 너무 넓어져. 왜냐면 이게 민주당에서 만든 법이잖아요. 근데 민주당에서 이 법을 왜 만들었냐면, 검사에 대한 권한이 너무 크다고 해서 검사의 권한을 제약하고, 검사는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는 경찰에 대한 사법을 통제해라. 사법 통제를 해라.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는지 못하는지 이런 취지거든요. 그럼 그 입법 취지에 따라도 이 직접 관련성이라는 법인은 최대한 제한적으로 축소 해석을 해야 돼요.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엄격하게 해석하면 직권남용죄하고 내란죄는 직접 관련성이 없어요. 이걸 있다고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수사권 없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얘기한 것 중에 논리적 모순이 있나요? 아니면 제가 뭐 허위 사실을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뭐 여기 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한테 뭐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여기 나온 거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제가 법리를 검토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저는 체포 적부심에서도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최주 변호사님과 대담한 걸 토대로 정리를 좀 하자면, 네. 지금 또 일부 분들은 이 서울중앙지법의 체포영장 적부심에서 체포영장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와도 제가 처음에 걱정했던 것처럼 공수처가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서부지법에 구속영장 청구할 거다. 그러면 서부지법에서 또 약속한 듯 구속영장 내주는 거 아니냐, 서부지법이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우리 최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 중앙지법에서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는 판단이 나오면 공수처는 법적 책임을 지고 사실상 해체 수순으로 돌입하게 되는 거고,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가능성 자체가, 그럴 수 있는 동력 자체가 거의 다 사라져 버린다.
그리고 설령 무리수에 무리수를 둬서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고 서부지법에서 영장이 나와도 다시 중앙지법에 영장 실질심사를 청구하게 되면 그건 역시나 체포적부심과 마찬가지로 영장적부심에서도 중앙지법은 서부지법의 영장을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 또 공수처 수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건 불법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체포적부심이 뭐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판결이 나는지 한번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불법성이 인정이 된다면 그리고 공수처는 수사를 받아야죠. 지금 수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수사를 받아야죠. 불법적인 수사로. 네. 그렇죠. 국수본도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수사한다? 제가 봤을 때 쉽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있을 서울중앙지법에서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적격심사, 이것이 앞으로의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사법 절차와 형사 절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한번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 건 관련해서 우수밤님 댓글 같은 경우도 그럼 중앙지법은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나오는데 서부지법을 공수처가 그토록 고집했던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면 반대로 공수처가 중앙지법은 그만큼 좀 부담스러워한다라고 판단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김용현에 대한 영장을 검찰에서 청구했을 때, 김용현 전 장관, 네, 김용현 국방부 장관님에 대한 영장에서 청구했을 때 서울중앙에서는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를 안 봤어요. 직권남용이나 대란. 네. 근데 그게 어떻게 판단했냐면 고위직 경찰에 대한 공범이기 때문에 수사권이 검찰에 있다,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공수처에서는 왜 서울중앙에다가 안 하고 서울서부에 했냐? 서울중앙에다가 하면 수사권을 인정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거죠. 그 영장 결과를 보고도. 그렇죠. 네. 그 영장 결과에서 얘네들 검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주장을 했어요. 우리 이건 직권남용죄는 이게 직접 가능성 있는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게 아니더라도 그 고위 경찰에 대한 수사권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우리가 그 공범인 사람을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법원의 서울중앙지방 법원 영장 전담 판사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직접 관련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 판단을 안 하고 2번을 인정해갖고 수사권이 있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렇다면 뭐냐면 1번을 판단 안 했다는 거는 1번은 이건 수사권이 근거가 될 수 없는데 이렇게 봤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공수처가 하들쩍 놀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앙지법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라기보다는 공수처의 행태를 보고 역으로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공수처가 왜 중앙지법을 자꾸 피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공수처가 왜 서부지법을 고집했는가, 이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 법치가 무너졌는데 무슨 법을 따지냐는 댓글, 제가 그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시키고 공정하게 방어권 보장해서 향후의 재판과 헌법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어쨌든 법원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주장하는 법리가 인정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법적으로 결국은 공수처와 경찰의 불법적인 수사를 우리가 또 단죄하고 처벌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법적인 것을 검토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거듭해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법치가 일부 무너졌다고 해도 법치를 다시 세워야지. 그게 또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이고 또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는 길이지. 저희가 법치가 일부 무너졌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해서 그 법치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마지막 메시지로 지금 불법이 거듭되고 있지만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치를 무너뜨리는 세력에게 무엇으로 대항을 하느냐, 국민의 지지와 역시나 법치로 대항을 하는 거거든요. 대통령 변호인단과 상의해서 원래는 체포적부심을 신청 안 하려고 했다가 다시 신청을 하는 것도 결국에는 법으로 맞서서 이 불합리한 현상을 뒤집겠다, 뚫고 나가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신뢰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법치의 이 원칙 위에서 이 불법의 영역들과 맞서 싸워서 이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응원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그리고 또 이 의견을 주고받고 여론전을 펼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계속해서 소리만 지르고 뭐 판사 물러나라 뭐 해봐라. 여러분 냉정하게 말하면 그렇게 해봤자 세상이 안 바뀝니다. 우리가 여론전을 하더라도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여론전을 해야 돼요. 그래야 아마 중앙지법 판사가 됐든 헌법재판관이 됐든 누가 됐든 부담을 느끼고 판결을 똑바로 내릴 생각을 하는 거지. 다 필요 없고 헌재도 해산해라, 중앙지법도 해산해라, 다 없애라.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그냥 감정풀이, 그렇게 되면 그냥 감정적인 분풀이만 되고 여러분을 막 분노하게 만든 사람들이 슈퍼챗으로 한 달에 막 1억 2억씩 벌지만 정작 대통령께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명확한 법적인 사실을 가지고 최지우 변호사님처럼 이렇게 조사를 하고 근거를 가지고 여론전을 펼칠 때 이런 것들이 국회의원이나 언론 기사를 통해서 많이 반영이 될 때 실질적인 변화, 진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일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좀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 통해서는 제가 짧게 이런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어요. 최지우 변호사님이 얼마 전에 민주당이 내란 선전죄나 선동죄로 우리 일반 국민들을 고발하면 내가 나서서 직접 무료로 변호사를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어떤 취지에서 하신 말씀인지, 그리고 이 민주당의 이 내란 선전죄로 국민들을 또 유튜버들을 고발하고 있는 이런 행태들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저도 사실 유튜브를 잘 보지는 않았어요. 잘 보지는 않았는데 요번에 이제 그 계엄이 선포를 하고 계엄이 해제되는 거 끝나고 난 다음에 좀 굉장히 많이 유튜버들을 봤어요. 근데 저희가 뭐 사실 일반적으로 근데 굉장히 뭐 사람들한테 들었을 때는 뭐 좀 약간 저기 뭐 좌편향적이다, 우편향주의적이다 이런 유튜브를 봤는데 그런 유튜브들도 굉장히 합리적이신 분들이 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논리와 사실관계를 근거로 해갖고 엄청 주장을 논리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자유롭게 하시면서 국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보고 나서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급등하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말도 안 되게 그 민주당에서 뭐 그런 거를 갖다 퍼뜨리는 사람은 내란 선동 선전죄로 고발을 한다.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이거는 뭐 당연히 카톡 검열이고 정말 이게 공산주의 하에서나 있을 만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이제 제가 어찌됐건 제가 변호사로서 생활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이 국가가 저한테 해준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사회가 나한테 해준 것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능력을 재능 기부하듯이 이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조금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민주당에서 내란 선동과 선전죄로 고발당한 일반 국민들 또는 유튜버들은 제가 무료로 변론을 해주겠다고 페이스북에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란 선전죄가 법적으로 적용이 가능한가요? 지금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오죽하면 그랬겠느냐. 민주당의 이 무지막지한 탄핵으로 국가 기능 자체가 마비된 건 아니겠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이게 다 뭐 내란죄, 내란 선전죄가 적용이 되는 건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고 윤 대통령이 돌아와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 또한 그런 것들이 그럼 또 내란 선전에 해당하는 것인지 전혀 될 수가 없어요.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란 선동은 그러니까 내란은 일단 폭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내란 선동 선전 같은 경우에는 언어로 하잖아요. 근데 언어는 굉장히 추상성하고 다의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한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이 언어만으로 실제로 내란 행위, 그러니까 말하자면 폭동 행위, 폭력 행위가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막 이렇게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유발시키거나 아니면 그런 행위를 선전해야지만 이게 내란 선동죄나 내란 선전죄가 되는 거지. 단순히 계엄 선포 행위에 정당성이 있었다. 이 얘기를 했다고 내란 선전, 내란 선동으로 고발을 하면 바로 무고죄로 엮어서 해야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개념상 될 수가 없고 판례도 실제 판례가 있어요. 대법원 판례도 폭력 행위에 대해서 선동하고 선전해야지만 내란 선동 선전 행위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네. 이 방송인이나 유튜버나 국민들이 네. 우리 다 같이 폭력 행위를 저지르자. 네. 뭐 이런 이야기 정도를 해야 이게 적용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헌문란의 목적도 있어야 돼요. 국헌문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이 정당한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그러니까 국회가 이걸 갖다가 무리하게 해제를 시켰어. 자, 우리가 국회를 없애자. 우리 다 나가갖고 국회를 때려 부시자. 부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돼야 내란 선동 선전이에요. 폭력행위가 들어있죠. 폭동행위가. 그런 게 없으면은 안 돼요. 저희가 뭐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 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정당하다, 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배경이 정당하다.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내란 선동 선전. 그건 단순한 정치적 의견 표현인 거잖아요. 아니 네. 이런 표현까지 제한을 해버리면 표현의 자유가 이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 행위까지 제한을 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 계엄 선포 행위가 저는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굉장히 의문이 있는데 그 내란죄가 만약에 성립한다고 치더라도 이미 종료된 거잖아요. 시점상. 네. 시점상 종료됐기 때문에 향후 내란을 해라, 뭐 향후 이렇게 해야지만 이게 내란 선동 선전죄가 되는 거지. 폭동을 일으키자 해야 되는 게 과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전두환 대통령님이 지금 전 대통령님이 내란죄로 처벌을 받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대통령님이 뭐 그거는 정당에 이랬다고 내란 선전죄가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법리상 불가능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폭력 행위를 갖다가 뭐 하라고 유발한 게 아니라면 선동 선전 행위가 될 수 없고 판례상도 두 번째로는 이미 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되지만 성립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이미 종료가 됐기 때문에 또 새로운 내란 행위를 갖다가 선동 선전하지 않는 이상은 내란 선동 선전죄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법리상 명확합니다. 그러면 카톡 검열 이야기만 한 번 더 해볼게요. 민주당에서 정영기 의원이 이제 국민들 카톡 검열하겠다. 이게 워낙 화제가 되니까 자기들이 카톡 검열을 어떻게 하느냐 대신에 카톡 신고는 받겠다. 예를 들면 최지우 변호사님과 제가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제가 대통령 편을 막 든 거예요. 이거 체포영장 불법이다. 대통령 지켜야 된다. 탄핵 안 된다. 그걸 그 방에 있는 누군가가 민주당의 그 민주파출소라는 황당한 기관에 신고를 딱 해요. 네. 그럼 그걸 근거로 민주당이 저를 고발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뭐 이거는 이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그 수사기관에 적용되는 거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렇게 증거를 수집해서 제출을 한다 하면 그거는 증거 능력이 있어도 고발은 돼요. 네, 네. 고발은 되고 증거 능력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발상 자체가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 지금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민주파출소라고 하는 사이트를 개설을 했잖아요. 네. 그 사이트를 개설하고 거기 보면은 뭐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고를 할 수 있게 했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에서 그 민주파출소 개설하고 신고 받은 것 자체를 일단 공무원 자격 사칭죄로 고발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경찰 사칭인 거죠, 일종의. 네, 경찰 사칭이잖아요. 민주파출소 이렇게 됐고 신고하기 버튼을 내면 신고해요. 신고를 받는 건 경찰이잖아요. 네. 파출소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공지를 올리는 사람이 이름 파출소장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유치장 메뉴에 그 다음에 교도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치장은 신고받아서 자기는 고발을 한 거 그거 띄워놓고 있고 교도소는 이미 예전에 뭐 했던 사건들 있잖아요. 그런 거 띄워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공무원 자격 사칭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일반 국민을 감시하게 하는 게 실제로 하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일 것 같아요? 북한 아닙니까? 맞아요. 네. 북한이에요. 북한은 5집마다 한 집씩 공산당 심어놔요. 5 담당관제라. 네. 그래갖고 얘네가 뭐 김정은에 대해서 뭐 찬양을 안 하고 뭐 나쁜 소리를 한다면 그걸 고발을 하게 하잖아요. 야, 우리 이거 하니까 카톡에서 너네 이거 보고 있다 우리한테 고발해줘 감시하다가 이런 발상은 진짜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리고 설령 그게 고발은 된다고 해도 그게 아까 말한 내란 선전제처럼 대통령에 대해서 옹호하는 정치적 의견을 내고 탄핵을 반대하고 공수처 규탄하고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은 전혀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어떤 죄로도 적용하기 힘든 정치적 의사 표현이니까. 그렇죠. 그거는 범죄 사실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결국에는 민주당의 속내가 뭐냐면 처음에는 뭐 내란 선전제 이야기하더니 결국 이재명 욕하는 국민들 색출하겠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고발을 했어요. 이재명에 대해서 가짜뉴스 퍼뜨린 일반 국민들까지 고발장 접수한다고 밝혔는데 이 민주파출소니 카톡 검열이니 하는 게 앞으로 내세운 민주당의 대의 명분은 뭐 내란을 막는다, 내란 선전제지만 뒤로는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자유롭게 비판하고 표현하는 걸 막고 공포정치로 통치하겠다는 건데 정치인이고 공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다양한 평가가 비판이나 좀 정도가 심한 비난이라 할지라도 그건 표현의 자유가 좀 허가되어야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법적인 인식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이제 공적 인물의 이론이라고 해갖고
그러니까 일반인하고 공적 인물은 그 명예훼손을 판단하는 기준이 틀려요. 굉장히 공적 인물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그런 사회 활동을 많이 하고 객관적 뭐 자기의 주관적인 견해도 표출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판이나 이런 걸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굉장히 엄격히 판단해요. 그래서 아예 뭐 전혀 근거가 없이 아예 자의적으로 뭐 그냥 악의적인 공격에 경솔하게 악의적인 공격에 해당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에 대해서도 충분히 자유롭게 비판하는 거 우리가 카톡 검열한다고 겁먹거나 위축될 필요는 전혀 없다는 말씀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근거가 없는 허위 뉴스, 예를 들어서 뭐 아예 근거가 없는 허위 뉴스를 갖다 만들어 갖고 그걸 갖다 유포하고 이런 건 당연히 지금 형법상으로 처벌이 돼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뭐 어떠한 의혹이 있다라는 수준, 그다음에 그 의혹이 실질적으로 합리적인 어느 정도의 근거가 있다. 그러면은 그 정도에 대한 의혹 제기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최지우 변호사님 모시고 다양한 법적 쟁점 검토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불법 수사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봤고 또 민주당의 이 내란 선전제 고발 협박, 카톡 검열 협박도 얼마나 법적 근거가 빈약한 것인지 확인해봤습니다. 혹시라도 그럴 일이 없겠지만 민주당에 의해서 고발당하시는 분들 최지우 변호사님 페이스북을 찾아서 이 댓글 달아주시면 최지우 변호사님이 이 말도 안 되는 내란 선전제 고발 협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주신다고 하고요. 오늘 방송 마치기 전에 짧게 우리 아시아투데이와 함께 해주시는 알부민 광고 한 번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쌀쌀한 겨울 면역과 건강 챙겨주는 남지원 원장의 마시는 알부민입니다. 알부민 간에서 만들어지는 혈관 단백질 성분인데요. 근육 증가, 면역 증진, 염증 억제에 도움을 주는 로얄 젤리 분말과 아르기닌 성분, 비타민과 아연까지 들어있습니다. 평소 피로함을 자주 느끼는 분, 기력이 떨어지는 분, 술자리나 야근이 잦은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 아투TV 구독자들을 위한 단독 특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아래 번호로 연락하셔서 겨울철 건강관리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 쭉 달린 장예찬의 정치펀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변함없이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장예찬의 정치펀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